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 마음부자입니다. 오늘은 김장섭 님이 쓰신 내일의 부제목으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트러스트 북스에서 출판하였고요. 저자이신 조던 김장섭 님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기는 국내 경기와 세계 경기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식견을 가져야 제대로 된 경기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김장섭님은 이런 면에서 국내 부동산의 흐름과 세계 경기의 순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온 100세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다. 대한민국의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 기사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임원 승진까지 22년 걸려 임원 승진 확률은 1000명 중 7명.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쉽다고 할 수 있는 부장 승진도 1.8%밖에 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98%의 확률로 부장 승진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된다. 부장까지 승진 소요 연수는 얼마나 될까? 평균 17.3년이다. 예를 들어 27세에 입사해서 17년이 지나면 44세다. 여기에 3년 정도 더하면 47세가 되는데 많이 버티면 이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44세 정도가 되면 이미 명예퇴직 압박을 받는다. 44세의 동기가 이미 승진을 했다면 그러나 나는 98.2%의 확률로 부장 승진에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후배가 승진을 할 것이고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또 후배가 승진을 하게 될 것이다. 오래 버텨야 5년이다. 많이 줘봐야 50세이고 50세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계산해 보기로 하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자는 83.8세, 남자는 76.8세로 현재 OECD 6위이다.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의 100세 도달 가능성이라는 연구를 보면 2019년 현재 1945년생은 74세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100세까지 4분의 1의 확률로 살고 58년생은 2분의 1이 100세까지 산다. 그리고 70년생 이후라면 거의 대부분이 100세까지 산다.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구글은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를 만들었다.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인간의 DNA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2035년이면 그 분석이 완전히 끝난다. 이들의 목표는 인간을 500세까지 살게 하는 데 있다.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구글 때문에 500살까지 살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었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국가이다. 우리에게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다. 2019년 기준 겨우 66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갑작스러운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노인 빈곤율, 자살률 1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후진국이라면 노인이 자살할 이유도 없다.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으면 생산수단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굳이 고학력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글자를 몰라도 된다. 글자를 몰라도 되니 초등학교를 보낼 이유가 없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사일을 시키면 애들의 월급이 나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농업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가 그렇다. 산업사회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키워서 공장에 내보내면 된다. 그것이 노후 대책이다. 그런데 공장에 자녀를 보내려면 일단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작업 매뉴얼이나 표지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고 산업사회 초기에는 항상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거나 공장에 보내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이 되면 아이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미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이다. 1995년 WTO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발전하였으며 덕분에 전 세계가 공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의 이동은 쉽다. 대신 노동의 이동은 어렵다. 자유무역은 본래 1980년대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전 세계는 자유시장 경제가 되었다. 이때 세계의 패권국 미국이 WTO에 가입된 국가는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 결과 WTO는 글로벌 기업의 출현을 낳았고 글로벌 기업은 생산시설을 옮기기 시작한다. 글로벌 기업은 그곳의 임금이 얼마나 싼가, 시장이 넓은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생산시설을 옮겼다. 임금이 싸야 생산비를 낮춰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하다. 시장이 넓어야 내수시장이 커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중국이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척이다. 한국 기업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었다.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정규직이며 생산지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중산층을 변호사, 의사 혹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비 여력이 높고 안정된 직장인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 급여 수준이 높으며 강력한 노조가 있어서 고용이 안정적이므로 오히려 대기업 사무직이나 전문직보다 소득이 높다. 2016년 기준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400만 원이었다. 생산 공장이 해외로 옮겨가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 공장이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이전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는 설 자리를 잃고 서비스업만 남는다. 서비스업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배달, 서빙, 캐셔 등의 저소득 서비스직으로 극명하게 양분된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내 자식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 서비스직으로 내버려둘 것인가.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 교육에 힘을 쏟으며 농업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소비재로 바뀐다. 1950년대 부모들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해 책가방을 감추기까지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을 12시까지 다니느라 코피가 터진다. 대학을 마치는 데까지 2억에서 3억 정도가 든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떠돈다. 아이들은 일 대신 펜을 잡고 죽어라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직업이 없으니 결혼을 꺼리고 중년들은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정도 살펴보자. 가진 돈은 아이들 교육비에 다 써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무언가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없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끝났다. 서유럽 등은 선진국이 된 지 한참이라 사회복지나 연금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잘 갖춰져 있다.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와 기존 선진국들과의 환경은 다르다. 우리는 준비 없이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금도 적은 데다 후진국처럼 아이만 키우면 노후 준비가 끝나는 나라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병고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말았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 우리나라 상황이 특수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길어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꿈꿔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보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25살에 취직해서 50에 회사를 떠난다고 가정해보기로 한다.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25년이다. 100세 시대이니 은퇴 후 나머지 인생은 50년이다. 25년 벌어서 50년 동안 써야 한다. 이루기 매우 어려운 미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 있다. 부부 노후 생활비 월 217만 원은 있어야. 국민연금 12,429명 조사. 노후 준비 점수는 60점대. 한국인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가 평균 217만 8천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 답변자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248.8점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 점수는 조사 대상자의 각종 연금 수준과 현재 직업,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한 뒤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점수를 더한 수치다. 당장 노년기에 접어든 60대도 243점에 불과했고 40대는 이보다 조금 높은 256.4점, 50대는 258.8점이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2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 경제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최근 장래 하류 노인이 되기 가장 쉬운 부류는 연수입 7,100만 원 전후 소득자라고 보도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지 프레지던트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부일수록 노후 파산 취약층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문구는 장래 하류 노인이 될 부류는 연수입 7,100만 원 정도의 소득자이다 라는 부분이다. 연간 7,100만 원 정도 버는 부류는 중산층에 속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월급이 짠 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 젊은이들이 월급이 적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은 월급이 적은 대신 아직도 평생 고용을 원칙으로 삼는 곳이 많다. 따라서 평균 근속기간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급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류 노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가? 줄리앙 사블레스크의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줄리앙 사블레스크는 인간의 진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10만 년 전에 끝났다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10만 년 전 수렵, 채집 시절에서 멈추었다. 그래서 인간이 예측 가능한 시간은 하루나 기껏해야 한 해 정도였다. 그러나 과학은 지난 수백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과 예측의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맞지 않는 옷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민주주의는 대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대중은 1년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처방을 하는 사람 혹은 단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만 뽑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기후협약 탈퇴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워 일자리를 뺏는 이민자들을 막고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단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장기적인 과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대중은 오히려 텍사스 지방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석유와 셰일가스를 파내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장기적인 과제이자 미국의 가치인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당장 내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자들을 막아주는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이 대중들의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사블레스크는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투자나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도 행동과 패턴은 유사하다. 오늘 700만 엔을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직장에 다닐 것이며 평생 700만 엔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노후 대비보다는 자녀 교육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사람은 예측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 옷이다. 더하여 노후 준비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노후가 가난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계산을 지속해보자. 200만 원씩 50년 쓰려면 산술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 25년 벌어서 50년이라는 2배의 기간을 써야 하니 매월 4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자가 없지는 않지만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다음 카페 중 10in10. 10in10은 10년 동안 1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한때 대한민국의 열풍을 일으켰다. 2000년대 초반 생긴 온라인 카페인데 10in10을 표방한 이유는 당시만 해도 10억을 벌면 인생이 끝났기 때문이다. 1997년 우리는 IMF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달러 원달러 환율은 2,000원이 넘어갔다. 당시 이자율은 20%로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높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안정을 찾은 후 이자율이 얼마였는가? 약 10% 정도였다. 은행에 10억을 넣으면 한 달에 83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10억을 모으면 돈 걱정과는 이별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고금리 시대가 가고 저금리 시대가 왔다. 따라서 고금리 시대의 투자법은 맞지 않는다. 10억을 벌기도 힘들었지만 벌었다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는 1.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WTO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WTO가 발족하면서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란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서 지사나 생산 공장은 현지에 흩어져 있는 형태다. 세계화를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은 투자는 해외에 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 은행에 맡기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은행에서 고금리를 준다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을 은행에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투자는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가뜩이나 인건비가 높고 규제가 많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무위험 소득인 이자까지 높다면 기업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려 하지 투자는 더더욱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은행의 이자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는 끊임없이 떨어져
1%대로 갔고 유럽이나 일본은 그마저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 0%대의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자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현재 이자율로 보면 10억 원을 은행에 맡겨도 겨우 1.2%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 100만 원 정도이다. 생활비인 200만 원을 매달 받으려면 현금 2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은행 이자를 통한 노후 준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다.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한다.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번다. 물가가 싼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50대에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받는 구조를 만들거나 주식의 배당소득, 연금소득, 채권이자, 은행이자 소득이 될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한다. 25년간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하면 50년간 200만 원씩 쓸 수 있다. 재테크 방법으로는 좋지 않다. 하지만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간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주식은 고점 대비 80%까지 떨어졌고 주거용 부동산도 80%가 떨어졌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승자는 현금 보유자였다. 일본은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거의 없으니 현금을 집안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방안을 뒤져본다고 한다. 그러면 현금 뭉치가 나온다. 노인이라 돈을 맡기고 찾느라 은행을 오가는 것보다 현금을 집에 두고 필요할 때 쓰는 편이 더 합리적이었다. 어차피 은행에 맡겨봐야 보관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다 쓰지 못한 현금 뭉치가 발견될까?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죽을 날을 알면 그 전에 돈을 다 쓸 텐데 계산이 잘못되어 미리 돈을 다 써버리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 아닌가?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수록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잃어버린 30년간 일본에서의 재테크 방법은 해외 투자였는데 대표적으로 신흥국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을 쥐고 있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을 번다. 물가가 싼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모두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50대에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재테크를 통해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옵션은 다양하다.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등 선택의 문제가 나왔다. 그 중에 무엇인지는 하나하나씩 차분히 고민하고 살펴보기로 하자.